자, 6장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주요 목표입니다. 우선 함수를 이용해 갖고 프로그램을 모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인 수학함수에 대해서도 사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다수의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하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함수를 호출하는 쪽과 호출을 받는 쪽 사이에 데이터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러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했을 경우에 그 호출된 함수들이 펑션 콜 스택에 저장이 된다. 자, 이 펑션 콜 스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임의의 숫자를 생성하는 것, 즉 랜덤 숫자를 생성하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인데 리커시브 펑션, 즉 재기적 호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저가 얘기한 것처럼 분할해서 점령하라. 즉 이것은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 하나를 사용해서 모든 코드를 메인 함수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인 함수 하나를만 이용했을 경우에 함수 코드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고 특히 1000줄, 10,000줄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긴 함수를, 즉 메인 함수와 같이 긴 함수를 작게 분할해서, 즉 작게 분할된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조화된 프로그램, 즉 스트럭처드 프로그램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자,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작은 조각으로 나눠진 함수를 사용해서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워 함수 마냥 수학, 그리고 문자열, 그리고 계획 문자 처리,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오류 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함수들이 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함수들을 가져다 쓰면 되겠죠. 자, 이 함수들은 이미 검증된 함수들이다. 즉 버그나 메모리 누수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고쳐진, 즉 문제점이 없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파워 함수 마냥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코딩을 해서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버그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여러가지 다양한 디버깅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임의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 검증된 함수들을 불러다가 사용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의 코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알아두시고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자, 온라인 매뉴얼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MSDN 매뉴얼을 따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내용을 수록한 매뉴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또는 궁금한 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우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msdn.microsoft.com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은 MSDN 라이브러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Development Tool and Languages 여기 들어가 보면은 최근 버전인 2010 버전부터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2005 버전까지 온라인 매뉴얼이 가장 최신의 온라인 매뉴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0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비주얼 C++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Getting Start를 보시면 여러가지 프로그램 C++에 필요한 여러가지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바로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가이드, 자, 레퍼런스로 가봅시다. 레퍼런스는 온라인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코드에 필요한, 작성에 필요한 여러가지 명령어들, 함수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C++ 랭귀지, 그 다음에 C++ 랭귀지 레퍼런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형태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스테이트먼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택 스테이트먼트, 자, 셀렉션 스테이트먼트에 가보시면 if, else, 스위치문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위치문을 한번 가볼까요? 자, 스위치문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하고 여러가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필요한 샘플 코드들이 있습니다. 샘플 코드. 그래서 이 샘플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제 이용을 한다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 샘플 비주얼 C++ 디렉토리에 있는 샘플이라는 곳을 자주 들어가는데 이 샘플에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샘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 문제나 기타 실습 시험, 필기 시험 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을 이 사이트에서 참고를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찾아볼 함수, 좀 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것들은 이 MSDN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은 정확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참고를 해주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메소드 또는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프로시저는 리턴이 없는 함수, 그리고 메소드는 리턴이 있는 것, 또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상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펑션을 이용한다는 것은 구조화된, 모듈화된 프로그램을 짜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 마냥 하나의 단일 함수에 모든 코드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이용하는 것은 반복적인 코드를 피할 수가 있다. 자, 중간에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평균을 위해서 더하기를 하고 합산을 하고 그리고 분모로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함수로 만들어 놨다면은 이 중간중간 코드 내에서 100번째 줄에서 평균을 구하고 200번째 줄에서 평균을 구하고 300번째 줄에서 평균을 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평균에 대한 함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은 여기서도 함수를 쓰지 않고 합산을 하고 그리고 분모로 나누고 하는 부분들을 코드로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200번째 줄에서도 동일하게 합계를 구하는 부분과 그리고 나누기를 하는 부분 그리고 300번째 줄에서도 합계를 하고 그리고 분모로 나눈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나누기 하는 부분들 평균을 구하는 부분들을 펑션으로 만들었다면은 한번 만들어진 펑션을 100번째 줄에서도 호출하고 200번째 줄에도 호출하고 300번째 줄에서도 호출되게끔 하기 때문에 코드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코드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호출되어졌을 경우에 함수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코드량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함수명을 결정할 때 함수명이 매우 간단하다, 즉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함수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세부적인 함수로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함수명을 average라고 함수명을 줬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름이 간단하다. 그리고 추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verage integer, average double, 그리고 average 표준 편차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가서 함수명을 짜는 게 좋다. 자, 구체적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여러 개의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함수로 조각조각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명이 간단하다. 그것은 그 함수를 조각조각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 작은 다수의 작은 함수로 나누는 것. 자, 이름에서부터 함수를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펑션. 자, 펑션은 누군가에 의해서 호출되어질 때 활성화가 된다. 호출되어질 때 활성화가 된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출되고 호출받는 입장.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보스. 자, 사장님입니다. 워커이라는 근로자예요. 보스는 메인 함수 또는 큰 함수, 그리고 그 함수가 호출하는 서브 함수가 있어요. 서브 함수를 워커라고 가정했을 때 보스는 이 근로자를 호출하면서 전화로 호출하면서 자, 근로자 A야 뭐뭐 좀 해라고 요청을 합니다. 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콜을 받아서 이 근로자, 즉 서브 펑션은 맡은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처럼 전선을 연결하고 전봇대를 세우는 일, 이런 역할을 서브 펑션에서 합니다. 즉 메인 함수에서 서브 펑션에 호출을 한다. 호출. 자, 호출을 할 때 단순하게 호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지시사항들은 함수의 파라미터를 통해 갖고 전달이 됩니다. 함수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을 하죠. 자, 이 근로자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장님은 근로자를 호출하면서 이 사람이 일을 다 끝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제어권이 서브 펑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서브 펑션으로 넘어가서 이 근로자가 일을 다 했어요. 다 했으면은 이제 다 했습니다라고 전화를 걸어서 보스한테 알려줍니다. 즉 제어권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 보스는 제어권이 반납된 상황을 보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한테 이젠 네가 일을 할 때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과정, 보스가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콜러 쪽, 호출을 하는 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근로자, 서브 펑션에 호출했을 때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권이 넘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보스는 아무것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서브 펑션, 즉 근로자가 일이 다 끝났다. 그럼 제어권을 반납을 하게 되죠. 그 반납된 걸 보고 두 번째 근로자, 세 번째 근로자를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보스와 워커의 관계, 즉 메인 함수와 서브 펑션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즉 제어권을 전달하고, 제어권을 전달할 때 파라미터를 통해서 임무를 전달을 하고, 일이 다 끝났으면은 리턴하거나 아니면 제어권을 반납해서 보스에게 완료됐음을 알려주는 것. 이 완료된 상황을 보스는 확인하고 다음번 스테이트먼트로 제어권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역 함수라는 게 있어요. 전역 함수. 전역 함수. 자, 대부분의 함수들은 전역 함수와 그리고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역 함수이든지 아니면 클래스의 멤버 함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자, 대표적인 전역 함수는 매스 함수가 있습니다. 자, 스퀘어 매스 함수 내에 있는 스퀘어라는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900을 루트로 씌우는 겁니다. 900을 루트로 씌우는 것. 그러면 결과가 30이 돼서 리턴이 되겠죠. 자, 이런 거와 같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 대표적인 것은 CMS가 있죠.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는 글로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 모듈을 삽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글로벌 펑션 중에 매스 함수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올림, 코사인, 익스포넨셜, 그리고 절대값, 내림, 그리고 로그, 그리고 십진 로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워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 매스 함수에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수학 함수들이 이 매스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스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C, 매스 모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몇 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서 사용해야 되고, 또 매뉴얼을 아까 얘기했던 MSDN 매뉴얼을 보고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가면서 필요에 따라 쓰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역 함수다. 자, 파라미터. 자, 아까 보스와 근로자의 관계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자, 콜러 쪽, 보스가 근로자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데이터나 임무를 전달을 하게 되죠. 자,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받아서 함수는 본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된다. 자, 그레이드 함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거에 계속 추가가 되고 있네요. 그 중에 맥시멈이라는 멤버 함수를 볼까요? 맥시멈. 자,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이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 게 타입만 들어가 있습니다. 타입만 들어가 있죠. 변수 A, B, C 이런 게 없고, 자, 이것은 프로토타입이다. 프로토타입.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는 맥시멈 그레이드라는 프라이빗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맥시멈이라는 멤버 함수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 쭉 지나가서 여기 있네요. 맥시멈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자, 컴파일러가 쭉 옵니다. 와서 그레이드 입력 3개를 입력받습니다. 점수 3개를 동시에 입력을 받은 후에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자, 맥시멈이라는 함수. 그럼 컴파일러는 이 맥시멈이라는 함수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마냥 컴파일러는 이 이유, 앞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되돌아가서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 include 파일이 있네요. 자, gradebook.header 파일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보니까 여기에 프로토타입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무엇이냐? 물론 여기에 함수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은 더 깔끔하겠죠. 그런데 함수는 grade.cpp 파일에 있고 아직 이 맥시멈 함수가 나오기 전에 뒤에 나왔습니다. 그럼 컴파일러는 지금까지 왔던 길을 거슬러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왔던 길을 거슬러 와 보니까 정의는 없지만 맥시멈이라는 정의는 안 보이지만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렇게 인식해요. 맥시멈이라는 함수가 있구나. 그리고 파라미터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각각의 것들은 인티저로 정의되어 있고 리턴은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된 놈이 있구나. 아, 이것은 아직 프로그래머가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정의는 안 해놨지만 이 호출되는 이후에 어딘가에 지정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해놨구나 해서 컴파일러는 요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즉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기억을 하게 되죠. 자, 프로토타입은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컴파일러한테 이런 함수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아직은 58번째 줄 이전에 정의가 안 돼 있지만 이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컴파일러한테 약속을 해주는 것이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럼 컴파일러는 아, 이런 것이 뒤에 나올 거구나. 그리고 나올 걸로 프로그래머가 나한테, 즉 컴파일러한테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이 단계에서 58번째 단계에서 체크만 해줍니다. 뭘? 함수 이름 그리고 파라미터 타입 그레이드 1 그레이드 1 인티저 맞고 그레이드 2 인티저 맞고 그레이드 3 인티저 맞네. 자, 이것을 컴파일러한테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이것만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라. 뒤에 맥시멈이라는 함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58번째 줄 지나가면서 컴파일러는 오류 메시지를 띄우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뒤에 가봅시다. 자, 약속했던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형태의 맥시멈이라는 함수가 여기서 정의가 되는군요. 여기서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프로토타입과 똑같아야 됩니다. 즉, 맥시멈과 맥시멈 이름 똑같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파라미터 개수도 똑같고 각각의 것들은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다.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다. 모두가 맞습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도 인티저다. 인티저 맞나요? 인티저 맞죠? 자, 약속한 바대로 컴파일러에게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약속한 바대로 똑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안에서 이 맥시멈이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이냐? 세 개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리턴하는 일, 리턴하는 임무. 이게 맥시멈에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맥시멈 58번째 줄에 있는 맥시멈은 콜러가 되는 거죠. 호출하는 사람, 즉 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놈은 콜드, 즉 호출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임무는 X, Y, Z, 즉 그레이드 1, 2, 3라는 아규먼트를 통해 갖고 전달이 됩니다. 아규먼트를 통해 전달이 돼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와서 우선 맥시멈이라는 쪽에 X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Y 값과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Y 값보다 맥시멈이 작다. 그럼 Y 값을 새로운 맥시멈 값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또 Z에 가서 Z 값이 맥시멈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맥시멈 값을 Z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맥시멈이라는 함수.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턴되는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턴되는 관계.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마냥 인티저. 자, 컴파일러는 이걸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턴은 뭐가 되느냐? 맥시멈이 됩니다. 즉 여기서 만들어진 맥시멈이 인티저 값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럼 맥시멈 값에 최대 값이 숫자로 들어가 있고 그 숫자를 리턴으로 해서 줍니다. 리턴을 해서 줘요. 자, 그 리턴된 값은 이 부분에서 받습니다. 이 부분. 자, 맥시멈이라는 함수가 제어권이 끝나서, 즉 75번째 줄이 끝나서 되돌아올 때 제어권이 호출했던 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때는 이 최대 값이 템퍼러리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만약 그레이드가 10, 그레이드 1이 10, 그레이드 2가 20, 그레이드 3가 30이라면은 리턴되는 것은 아마 30 값을 갖고 있는 놈이 리턴이 될 겁니다. 리턴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메모리에 변화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메모리에 변화된 상태. 자, 그레이드 1, 2, 3 이것은 이 아규먼트들은 X, Y, Z로 아규먼트로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게 그레이드 1 할당 연산돼서 그레이드 2 여기는 그레이드 3가 돼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살펴보게 되면
x에 대한 메모리 공간은 그레이드 1에 있는 값. 즉 만약에 그레이드 1이 10이었다면 x도 10이 되겠죠. y도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L 변수니까 만들어지고 그레이드 2에 있는 20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잘 안 써지네요. 자, Z도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L 밸류이기 때문에 L 밸류. 자, G 그레이드 3에서는 30이 넘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30이 Z 메모리 공간에 카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X, Y, Z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64번째 줄에서도 맥시멈 밸류라는 메모리 공간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메모리 공간. 맥시멈 메모리 공간. 근데 그 값을 이 데이터를 무슨 값으로 했느냐? X에 있는 값, 즉 10으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10. 자, 넘어왔어요. if Y에 있는 값 20이죠? 20이 맥시멈보다 크다. yes. 맥시멈이 현재 10이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Y 값을 맥시멈으로 집어넣으라. 그러면 여기 맥시멈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것은 20이 되겠죠. 20. 그 다음에 71번째 줄로 와서 Z 값이 맥시멈 밸류보다 크냐? Z 값은 30. 맥시멈 밸류는 현재 20. 자, Z가 더 큽니다. 그럼 또 안으로 들어가겠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Z 값을, Z에 있는 값을 30이라고 한 것을 보고 컴파일러는 맥시멈 밸류라는 메모리 공간, 즉 여기에 30을 집어넣습니다. 30. 자, 좀 그림이 엉망이지만 좀 기억을 해서 여기에는 30이 들어가 있어요. 자, 리턴을 하라고 합니다. 리턴. 어떤 것을 밸류, 맥시멈 밸류에 있는 값을 리턴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마냥 인티저 이름은 알 수 없고 컴파일러가 만든 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R 밸류는 맥시멈, 즉 30이 들어가 있는 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물음표라는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에도 메모리가 만들어지겠죠. 할당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럼 30이 여기에 카피가 됩니다. 30. 즉 여기 있는 밸류가 30이 카피가 됩니다. 자, 75번째 줄이 지나가면서 로컬 변수로 정의되어 있던 것들이 모두 소멸이 됩니다. 즉 시스템 관리자로 반납이 됩니다. 자, 반납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맥시멈 밸류가 반납이 돼야겠죠. 반납이 됐습니다. 인티저 로컬 변수로 정의된 겁니다. 반납. 자, 이 맥시멈이라는 함수 내에서 만들어졌던 하나, 둘, 셋, 네 개의 로컬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74번째 줄 사라지기 전에 리턴을 했어요. 따라서 리턴된 30이 소멸되기 전에 이미 물음표에는 즉 템포럴 메모리 공간에는 30이라는 것이 카피가 돼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되더라도 즉 요게 소멸되더라도 30이라는 숫자는 리턴된 이후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자, 75번째 줄이 끝나면서 제어권은 다시 호출했던 쪽으로 넘어갑니다. 58번째 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맥시멈이라는 함수가 호출돼서 제어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상태는 뭐냐? 30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남아있게 됩니다. 30이라는 것. 이 30은 뭘까요? 요겁니다. 요거. 즉 리턴 됐을 때 물음표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공간, 이게 살아있습니다. 비록 프로그램이 종료돼 제어권이 앞쪽으로 여기로 반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종료되기 전에 리턴을 해줬기 때문에 할당 연산자가 돼서 물음표에 30이 들어가 있다. 그 후에 75번째 줄이 지나가면서 로컬 변수 x, y, z를 포함해서 맥시멈 밸류가 소멸되더라도 리턴된 요 값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값이라는 게 뭐냐? 이 맥시멈이 종료된 이후, 즉 요 메모리 공간입니다. 즉 요것과
요거는 같은 거다. 같은 거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맥시멈 그레이드라는 곳, 맥시멈 그레이드,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요. 거기에 30을 카피해서 집어넣습니다. 카피해서 집어넣어. 그리고 세마이콜론이 찍혀 이후, 즉 58번째 스테이트먼트가 끝나는 이후에 템퍼러리로 메모리를 빌려왔던 요 놈이 삭제가 됩니다. 반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 파라메터들이 로컬 변수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한다. 그리고 함수 내에 설정된 맥시멈 밸류는 로컬 변수로 메모리를 가져온다. 그리고 수행되면서 리턴된다. 리턴된다는 의미는 이런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관계. 맥시멈 요 메모리 공간을 R 변수로 놓고, 그리고 리턴되는 요 부분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리턴된 이후에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에 맥시멈 밸류가 카피되어졌기 때문에 75번째 주 지나가면서 삭제되더라도 이 결과는 남아있다. 30이라는 것은 남아있다. 그 30이라는 메모리 공간은 맥시멈 함수가 제어권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살아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30이라는 숫자는 맥시멈 그레이드에 카피가 된다. 그리고 카피가 된 이후에 스테이트먼트가 종료되는 세마이콜론이 찍힌 그 다음 순간에 요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은 소멸이 된다.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예제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선언했다. 프로토타입은 컴파일러한테 앞으로 이 함수가 정의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는 거다. 그 예고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수 이름, 그리고 파라메터 개수, 그리고 각각 파라메터들의 타입, 그리고 리턴되는 타입, 이것들이 정의된 부분과 일치되어야 된다. 정의된 부분과 일치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호출하는 쪽과 58번째 줄 같이 호출하는 쪽과 호출받는 쪽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메모리 관점에서 기억을 해야 된다. 아규먼트로 그레이드 1, 2, 3가 전달됐다. 맥시멈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러면 그 아규먼트는 R 변수로 간다. 각각의 R 변수로 간다. R 밸류로 간다. 그리고 XYZ 파라메터는 각각의 메모리 공간을 로컬 변수로 만든다. 로컬 변수로 만든다는 의미는 메모리를 빌려와서 이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살아있다. 그리고 R 밸류에 있는 값을 카피를 해서 L 밸류에 기록을 한다. 자, 로컬 변수 맥시멈 밸류, 이것도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만들어진다. 이 4개의 메모리 공간은 75번째 줄이 종료되면서 소멸된다. 근데 소멸되기 이전에 리턴을 해준다. 리턴이라는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할당 연산자 R 밸류와 L 밸류의 관계와 동일하다. R 밸류는 리턴하는 놈의 메모리, L 밸류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변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템퍼러리, 임시로 메모리 공간을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놈이 있다. 그것을 카피를 해놓는다. 카피를 해놓은 이 메모리 공간은 맥시멈 함수가 종료돼서 제어권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살아있다. 즉, 이 메모리 30이라는 물음표 이름을 갖고 있는 30이라는 메모리 공간은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30이라는 숫자는 카피돼서 L 밸류로 간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가 종료되는 세마이콜론 이후에는 템퍼러리 메모리 공간은 소멸된다. 자,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좀 실행이 됩니다. 자, 컴파일러.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펑션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뭐냐?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거다. 뭘? 자, 이런 어떤 아규먼트 타입들이나 순서, 아규먼트의 순서나 이것들을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다. 알려주는 것. 자, 파라메터, 함수의 파라메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x, 인티저 x, 인티저 y, 인티저 z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다. 더블 xy 또는 인티저 xy 컴마 유선자를 써서 자, 이거는 안 됩니다. 각각의 것들은 따로 타입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각각의 파라메터들은 그 파라메터에 맞는 타입들을 명확하게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략해서 쓰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펑션의 프로토타입. 자, 펑션의 프로토타입, 펑션의 헤더, 그리고 펑션 호출 이런 것들은 파라메터의 개수, 타입, 그리고 뭐 파라메터 또는 아규먼트들의 순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레이드 X는 그레이드 1은 그레이드 1 쪽으로 넘어가고 그레이드 2는 그레이드 Y 쪽으로 넘어가고 그레이드 3는 Z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딱딱 맞아야 돼요. 1대1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레이드 2가 Z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딱딱 1대1 매칭이 돼야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자, 리턴이 되는 경우와 리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리턴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고 리턴이 되는 것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펑션의 프로토타입은 뭐라고 하느냐? 컴파일러에게 어떤 암시를 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알려주느냐면 이런 이름을 갖고 파라메터는 이런 파라메터를 갖고 있는 놈이 현재 호출되는 시점 이후에 정의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파라메터의 개수, 각각의 파라메터들의 타입, 그리고 파라메터들의 순서 이것들은 프로토타입과 함수를 정의하는 쪽과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자, 맥시멈이라는 요 모양과 그레이드북 내에 있는 프로토타입 요것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티저 x, y, z 여기 나오는 꼴 마냥 인티저 x, 인티저 y, 인티저 z 이렇게 프로토타입에 쓰면 어떻겠습니다 라고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같습니다. 같아요. 인티저 x, 인티저 y, 인티저 z 이렇게 프로토타입 써도 오케이. 그리고 인티저 a, 인티저 b, 인티저 c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컴파일러는 이 함수 이름과 파라메터의 개수와 각각의 파라메터들의 타입만 기억을 합니다. 타입만 기억을 해요. 따라서 뒤에 뭐 ABC 또는 XYZ라고 이름을 붙여도 컴파일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 가지만 컴파일러는 판단을 해서 58번째 줄 맥시멈이 오류인지 아닌지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정의되기 이전에 함수가 호출되어졌다. 자, 이것처럼 맥시멈은 정의가 뒷부분에서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선언을 한다. 그런데 이 맥시멈 함수가 요 몸체가 만약에 그레이드북 클래스 내에 있다. 즉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이 17번째 줄에 조금 전에 했던 맥시멈이라는 함수의 정의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게 가장 안전하겠죠. 가장 확실한 겁니다. 자, 17번째 줄에 맥시멈이라는 함수의 정의가 들어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쓸 필요가 없다. 다만 맥시멈 함수가 현재 호출되는 58번째 줄 시점 이후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프로토타입이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되어 있어요. 자,
호출되기 이전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굳이 프로토타입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정의되기 이전에 함수가 호출되었다. 앞에서 나온 예제 마냥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시그니처라는 게 있어요. 자, 컴파일러가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 마냥 프로토타입처럼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 함수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시그니처,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썼을 때 반드시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인이라는 이름은 나를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대신 내가 직접 한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도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함수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뭐냐? 함수 이름 그리고 아규먼트의 타입입니다. 이 시그니처를 따라서 함수가 찾아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그니처는 뭐냐? 맥시멈입니다. 이름 그리고 그레이드 1, 2, 3 인티저 타입으로 되어 있는 놈들. 요게 시그니처입니다. 그러면 이 시그니처를 갖고 컴파일러는 코드 내에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찾아갑니다. 자, 찾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름도 같고 파라미터도 3개 그리고 타입도 인티저. 자, 이 특징을 갖고 컴파일러는 해당 호출되는 자, 어떤 놈을 호출했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갑니다. 이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즉 맥시멈 함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혹시 맥시멈이라는 함수 이름으로 똑같은 놈이 2개가 있다. 그런데 다만 타입이 틀리다. 파라미터의 타입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의 맥시멈 함수는 비록 이름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함수다. 서로 다른 시그니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함수 이름은 같지만 이 안에 파라미터들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함수로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76번째 줄에 맥시멈이라는 함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파라미터는 더블 타입이야. 더블 X, 더블 Y, 더블 Z 이게 있어요. 그럴 때 58번째 줄에 맥시멈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요 놈을 찾아갈까요? 요 놈을 찾아갈까요? 자, 컴파일러는 시그니처를 찾습니다. 즉 이름과 그리고 이 파라미터의 타입, 그 개수 이 3가지를 파악을 해서 둘 중에 한쪽으로 갑니다. 당연히 그레이드 1, 2, 3가 인티저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죠.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시그니처라는 게 뭐냐? 함수 이름은 똑같지만 그 안에 파라미터들의 타입이 틀린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찾아가느냐, 찾아가는 길을 찾는 것, 이게 시그니처입니다. 그 시그니처라는 것은 함수 이름, 파라미터의 타입들을 찾아간다 라고 해서 이거를 시그니처라고 했습니다. 자, 시그니처라는 것은 이름과 그 안에 있는 아규먼트의 타입들을 가지고 해당 함수로 찾아 들어가는 것. 자, 동일한 함수의 이름이지만 만약에 파라미터의 타입이 틀리거나 파라미터의 개수가 틀릴 경우에는 서로 각각 구분해서 들어간다. 즉 호출하는 쪽에서 아규먼트가 어떤 타입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름은 같지만 둘 중에 하나로 찾아 들어가는 것. 그걸 구분하는 것이 시그니처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동일한 함수 이름이지만 리턴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자, 리턴이 틀리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컴파일러는 아규먼트를 적당한 파라미터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적당한 파라미터로 붙이는 작업을 해요. 자,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이게 여기에 아규먼트로 파라미터로 붙이게 됩니다. R 변수로 R 밸류로 붙이게 되는 거죠. 이런 붙이는 작업을 컴파일러가 역할을 해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마냥 만약에 여기에 맥시멈 만약에 여기에 예제를 써놨는데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맥시멈, 맥시멈. 그런데 타입이 틀려요. 더블, 더블, 더블. 이거는 인티저로 돼 있죠. 그럼 컴파일러는 요 호출되는 시점, 맥시멈이라는 함수에 아규먼트를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인티저 타입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맥시멈이라는 함수는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컴파일러는 요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봅니다. 파라미터의 개수와 타입들을 보게 되죠. 틀리죠? 호출한 쪽은 인티저 타입, 받는 쪽은 인티저 더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갑니다. 컴파일러가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쪽에 있는 맥시멈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강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찾아 들어가는 역할, 이거 시그니처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시그니처에 따라서 컴파일러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아규먼트를 파라미터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컴파일러가 수행을 한다. 적당하게. 자, 프로그램 룰.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라.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라.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라. 만약에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강제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데이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자, 함수에 여기서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캐스팅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캐스팅에 관계되는 얘기. 자, 앞에 예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서 인티저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인티저로 해놨어요. 딱 앞에서 호출되는 타입과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내는 쪽 아규먼트는 인티저인데 만약에 여기가 더블로 돼 있다. 즉 이렇게 더블로 돼 있는 맥시멈 함수만 존재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자, 타입이 틀리죠. 타입이 틀립니다. 자, 컴파일러는 우선 인티저 타입 맥시멈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아규먼트 3개 그리고 이 3개는 인티저 타입 이것이 이 시그니처가 맞는 함수를 쭉 찾아봅니다. 근데 없어요. 안타깝게.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 지웠죠. 이 밑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얘를 더블로 돼 있는 놈 요 놈을 고려합니다. 왜?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타입 전환이 되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맥시멈 더블 x 그레이드 1 더블 y 그레이드 2는 그리고 더블 z는 그레이드 3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없으니까 인티저 타입과 동일한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더블 타입과 강제로 연결을 시켜봅니다. 이거는 인티저 타입, 이건 더블 타입. 지난 시간에 배웠죠. 캐스팅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레이드 1으로 돼 있던 타입들을 x로 카피를 하면서 x의 더블 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만약 그레이드 1이 인티저 타입, 정수 타입으로 10이었다면 x는 10.000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된다. 프로모션 하는 겁니다. 캐스팅 하는 거예요. 캐스팅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원래 인티저 타입 원래 인티저 타입이었다. 근데 주는 놈이 더블 타입이다. 자, 이런 경우 이건 더블 타입이고 그리고 이것도 더블 타입 그리고 이것도 더블 타입이다. 자, 아규먼트는 더블 타입이다. 그런데 받는 쪽은 인티저다 했을 경우 자, 아까와는 좀 상황이 틀리죠. 아까는
인티저로 전달해서 더블 값으로 파라미터를 받았는데 이 경우는 다른 예가 되겠죠. 다른 예. 자,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죠. 이런 뜻. 그레이드는 더블인데 받는 쪽은 x다. 받는 쪽. 파라미터는 인티저 타입이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로스가 생깁니다. 만약 그레이드 1 더블로 전달하는 값이 10.245 이 값이 있었을 경우에 X쪽에는 10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모두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큰 타입으로 전달되는 것, 프로모션, 캐스팅 가능하다. 단 그 타입과 일치한 시그니처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낮은 데이터 타입에서 높은 데이터 타입으로 넘어가는 것,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역으로 높은 크기를 갖고 있는 놈이 작은 쪽으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살펴보면은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 아규먼트가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 즉 시그니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함수 이름을 갖고 그대로 연결을 시킨다. 이때 캐스팅이 일어난다. 이렇게 캐스팅이 일어난다. 그러나 낮은 큰 메모리 공간에서 작은 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데이터 로스가 발생이 된다. 자, 이것보다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정확히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규먼트 타입과 파라미터 타입이 일치하는 게 맞다. 일치해야 된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함수는 호출된다. 단 파라미터가 사이즈가 큰 형태의 데이터 타입, 즉 더블과 같이 데이터 타입이 큰 경우에는 데이터 로스가 비교적 발생이 안 되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넘어갈 때는 데이터 로스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된다. 어쨌든 제 대원칙은 일치해야 된다. 다른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타입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언사인드, 양의 정수만 데이터를 받는 것, 양의 정수, short integer, unsigned character, 캐릭터, 불 이런 타입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unsigned long integer는 unsigned long integer, 인티저보다 크기는 크지만 양의 정수만 들어가는 것. 간단하게 코드에서는 unsigned long이라고 하면은 unsigned long integer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로 코딩 내에서는 이 표기법을 쓰면 됩니다. 이 표기법을 쓰면 돼요.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데이터 타입은 또는 변수는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파라미터의 타입과 숫자, 개수, 파라미터의 개수 그리고 파라미터의 타입 이것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된다. 만약에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아까 프로모션과 같이 즉 이런 경우와 같이 묵시적으로 캐스팅된다. 묵시적이라는 말은 컴파일러가 임의로 데이터 타입을 바꿔서 넘겨준다. 컴파일러가 임의로 데이터 타입을 캐스팅해서 넘겨준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로스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 여기에는 펑션의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다양한 클래스와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상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파이 값이라든지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EOF, end of file 이거에 대한 값들이 이 헤더 파일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헤더 파일은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파일입니다. 설치. 여기에 include 폴더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mass 함수를 볼까요? mass. 이런 게 있네요. 열어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파워 함수를 볼까요? 파워 함수. 자, 파워 함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파워 함수. 자, 파워 함수. 더블 값을 적용하는 파워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헤더 파일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함수들이 존재를 한다. 자, 헤더 파일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얘기한 것 마냥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다. 누구한테? 컴파일러한테. 어떤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C 스타일에서는 .h 파일을 썼는데 C++ 라이브러리 모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브레이스를 둔다. 그래서 CMS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모듈을 삽입하는 거다. 예전에는 헤더 파일을 삽입한다는 개념이었는데 C++에서는 모듈을 삽입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네임스페이스를 불러다가 함수로 쓸 수 있다. 자,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IOStream, IO Manipulation, CMS, 그리고 오늘 뒤에 배우는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아마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다.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 교재를 나가면서 부분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교재가 끝날 때쯤이면은 전체를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예제는 랜덤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랜덤 함수. 자, 이것은 요 모듈 속에 있어요. 요 모듈 속에 있는 함수가 랜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덤 함수입니다. 랜덤 함수. 0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C++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시작은 0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랜드맥스. 자, 이것은 해당 컴파일러 또는 시스템마다 범위가 틀려요. 자, 그 범위.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양의 숫자. 0부터 시작하는 양의 숫자를 임의의 숫자를 뽑아주는 겁니다. 임의의 숫자. 랜덤 숫자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주사위를 돌리는 거예요. 주사위. 1번, 2번, 3번, 5번, 6번 면을 갖고 있는 면을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누기 연산자 썼네요. 나머지 연산자. 자, 어떤 숫자가 나왔어요. 360이라는 숫자가 랜덤 함수로 선택이 됐어요. 그걸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즉, 어쨌든 6으로 나머지 연산자를 쓰면 여기 나온 결과는 0부터 5 사이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주사위는 1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 숫자에, 나온 숫자에 하나를 더 더하면은 1번부터 레인지가 6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통 시프트라고 얘기해요. 나온 숫자에 대해서 한 칸씩 더 시프트를 한다. 즉, 원래 나온 숫자는 0부터 5인데 한 칸씩 시프트 했기 때문에 1번부터 6까지 나온다. 즉, 1번부터 6이라는 것은 주사위에 1번 면, 2번 면, 3번 면, 4번 면, 5번 면, 6번 면을 랜덤 함수로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자, 랜덤 함수입니다. 랜덤 함수는 여기서 썼네요. 자, 컴파일러가 찾아가 봅니다. 어디서 쓰였나? 아, CST live라는 모듈에서 가져왔네요. 요게 진짜 모듈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찾아볼까요? 자, 찾아봅시다. 설치 파일, 프로그램 파일, 그리고 MSC, 잘못 썼네. 여기에, 그리고 C에, 그리고 include 파일. 여기에 이게 있나 볼까요?
live 찾아볼까? 여기 있네요. 자, 이 모듈 내에 랜드 함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 속에 랜드 함수가 있어요. 실제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랜드 함수가 있어요. 랜드. using namespace에서 랜드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게 발견된다. 여기에 있다. 자, 이걸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해당 모듈을 인크루드하고 거기에 using namespace에서 랜드 함수를 가져옵니다. 자, 주사위로 돌립니다. 20번 돌릴 거예요. 주사위 첫 번째 돌렸어요. 여기 나온 숫자는 뭐? 0에서 5 사이의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한 칸씩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결과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온다. 나머지 연산자를 썼다. 랜덤 함수, 요것은 0번부터 시작하고 끝이 시스템마다 틀리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한 23,000개 정도 랜덤 숫자가 있습니다. 23,000개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하나가 선택돼서 나오는 거죠. 선택된 값이 리턴됩니다. 그 값을 6으로 나머지를 연산을 하면은 0에서 5가 나온다. 그걸 한 칸씩 시프트를 해서 나온 결과. 자, 20바퀴를 돌립니다. 포문을 돌려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랜덤 함수. 자, 5칸씩, 5개가 출력이 됐으면, 그 다음에 엔터를 쳐라. 그래서 엔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가고, 엔터. 이런 부분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 더 재밌는 걸 해보죠. 600만 번을 돌릴 겁니다. 주사위를. 자, 그러면 600만 번을 돌렸을 때 첫 번째면, 두 번째면, 세 번째면, 네 번째면, 다섯 번째면, 여섯 번째면이 몇 번 나오느냐. 600만 번을 돌렸는데 몇 번이 각각이 나오느냐 하는 걸 계산하는 것들입니다. 페이스라는 것은 나온 면. 여기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숫자 중에 하나가 페이스로 나오겠죠. 랜덤 함수를 돌려서. 자, 돌려보니까, 그리고 케이스를 썼네요. 스위치문을 썼네요. 페이스. 6번이 나왔다. 6번이 나오면은, 점프. 어디죠? 그리고 6번에 현재 있는 값을 하나를 더 올려라. 라는 겁니다.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있네요. 디폴트가 있네요. 디폴트. 주사위를 돌렸는데 1번부터 6번 사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외의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주사위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모서리로 서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은 몇백만 분의 1이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몇백만 분의 1이지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폴트라고 여기다 쓴 겁니다. 자, 프로그램은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100만 분의 1인 가능성도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디폴트 케이스를 여기다 둔 겁니다. 디폴트 케이스를 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은 0으로부터 시작하지만 600만 번을 돌렸을 때 각각의 횟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00만 번. 거의 100만 번에 수렴되는 값들이 나오겠죠. 100만 번에 수렴되는 값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디폴트. 어쨌거나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이 있지만 디폴트 케이스도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버그가 발생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자, 랜덤 함수. 자, 랜덤 함수는 의미가 뭐냐면은 0부터 시작하는 임의의 양의 숫자를 뽑아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임의의 숫자를 컴퓨터가 뽑아준다. 선택되게 해준다. 자, 컴퓨터는 논리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기능이 없어요. 임의의 숫자라는 것은 논리적인 의미입니다. 임의의 숫자. 그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컴퓨터는 모릅니다. 자,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랜덤 함수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숫자들의 그래프 중에 숫자들이 이렇게 파일 속에 있어요. 랜덤 함수로. 누가 만들었는지 이 랜덤 함수가 있습니다. 뭐 0, 4, 7, 8, 5, 4, 3, 뭐 124, 뭐 1233, 뭐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번호표입니다. 다만 랜덤 함수를 돌리게 되면 이 랜덤하게 나열된 이 번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를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어쨌든 이 번호표를 갖고 있어요. 랜덤하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갖고 있는 번호표가 있어요. 그것들을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랜덤 함수가 아니겠죠. 랜덤 함수가 아닙니다. 그걸 보정을 하기 위해서 sRand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seed를 뽑는 겁니다. seed를 뽑는 거예요. 자, 번호표. 임의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 번호표가 한 장뿐만 아니라 몇백 장이 있어요. 몇백 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컴퓨터 OS 레벨에 있습니다. 몇백 장이 있어요. 몇백 장. 그 중에 seed를 뽑는 거예요. seed. seed 어디서 배웠어요? 많이 들어봤죠? 월드컵 경기를 할 때 seed를 설정하죠. seed. seed. 자, 그것처럼 seed를 뽑는 겁니다. seed를. 그러면 이 안에 난수표로 돼 있던 것, 랜덤 숫자로 돼 있는 것들이 몇백만 장 있다. 그 중에 7585번 번호표를 뽑아서 그 번호표에 있는 랜덤 함수 숫자를 호출하는 것. 이게 seed를 뽑는 sRand입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볼까요? 여기 예제에서는 seed라는 게 있네요. unsigned integer 타입으로 설정해 놓은 seed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unsigned, 즉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것. seed 넘버가 있습니다. 자, seed를 뽑습니다. 사용자에게 seed를 뽑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seed 뽑은, 만약에 758번 seed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rand 함수가 호출되면서 753번째에 있는 번호표를 뽑아옵니다. 21번째 줄에서. 그 번호표에 있는 걸 갖고 번호표에 적혀진 임의의 숫자를 하나를 뽑아오는 겁니다. 자, 번호표가 723번 번호표를 뽑아왔어요. 거기에 그 번호표에는 랜덤 함수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카운터가 1이 됐을 때 첫 번째 거를 뽑아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카운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것을 차례차례로 불려지게 됩니다. 어디서? 랜드라는 함수에서. 그 번호표에 있는 것들, 이 선택되어진 이 번호를 6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1로 시프트. 그러면 주사위에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실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67번 번호표를 뽑았어요. 자, 67번 번호표에는 어떤 숫자가 있었고, 그거를 나머지 연산자를 쓰고 1을 더했더니 6, 1, 4, 6, 2, 1, 6, 1, 6, 4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32번 번호표를 뽑았어요. 자, 그랬더니 4, 6, 3 뭐 이런 등등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사용자가 67번 번호표를 뽑았어요. 결과를 보세요. 아까 뽑은 67번과 지금 뽑은 67번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 사실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번호표에 있는 숫자에 적혀진 값들은 동일하다. 각각의 번호표에 적혀져 있는 임의의 숫자들에 적혀진 값들은 동일하다. 다만 랜드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번호표의 첫 번째 것부터 하나씩 가져올 뿐이다. 그리고 번호표를 뽑는 것은 sRand라는 함수에서 수행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랜드 함수는 번호표에 적혀진 숫자들을 하나씩 불러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불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eed와 동일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seed를 설정해 주는 것은 sRand라는 함수에서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임의의 숫자를 뽑아내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seed 넘버가 똑같으면은 똑같은 랜덤 함수가 구동이 돼서 랜덤 숫자가 나오고, 그렇다면 이것을 임의라는 가정하에 나오는 숫자,
이걸 어떻게 설정할까요? 자, 아주 작은 트릭을 한번 써보죠. 현재 이 순간에도 바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뀌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안 하고 있던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럼 이 시간을 가지고 시드를 뽑아내면 어떨까요? 시드를 뽑아내는 것. 자, 타임 함수를 돌립니다. 타임 함수. 타임 함수의 아규먼트를 0으로 설정해놨다. 그 말은 현재 시간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컴퓨터는 인식을 할까요? 자, 요런 숫자로 나옵니다. 이게 몇 자리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자리의 숫자가 리턴이 됩니다. 뭘? time이라는 함수를 돌렸을 때 10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그 10자리 숫자는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우선 초로 나누고 분을 만들어 보고 실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나눠 보고 1년 365를 나눠 보니까 이것은 이런 값으로 현재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 1970년 1월 1일 자정을 시작으로 해서 숫자 초당 1씩 올라갑니다. 초당 1씩 올라가요. 그래서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시작해서 초당 1씩 올라간 것이 현재는 이 숫자로 리턴이 됩니다. 현재는 이 숫자로 리턴이 돼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는 2010년 3월 29일이 되는 거죠. 자, 이 숫자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현재 시간. 타임 아규먼트를 0으로 설정한 것은 현재 시간이다. 현재 시간은 이 10자리로 표현된다. 이 10자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시작해서 초당 1씩 증가하는 그 숫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해요. 이 변하는 숫자를 시드 숫자로 삼자. 시드 숫자로 삼자. 그래서 시드, 이 숫자에 맞는 시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 숫자에 맞는 번호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표에 있는 것을 읽으면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은 랜덤 함수의 숫자라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숫자다. 즉 번호표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다. 번호표에 랜덤하게 누가 어떤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또는 국제표준협회에서 설정해 놓은 그 숫자들이다. 결국에 랜덤 함수는 하나씩 읽어오는 역할밖에 안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드가 똑같았을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면 이 시드를 어떻게 하면 랜덤 형태로 뽑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현재도 변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드를 뽑아내자. 그럼 현재 기준으로 이 시드가 선택됐다면은 이 숫자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랜덤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자, s랜덤 함수 리턴 되는 게 아닙니다. 시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시드를 뽑아내는 것이 결국 어디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컴파일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컴파일러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시드 뽑은 거 76번을 뽑으면은 컴파일러한테 전달합니다. 컴파일러야, 네가 랜드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번호표를 갖고 숫자를 하나씩 읽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프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건 주사위에서 필요한 것은 1부터 6까지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를 6으로 썼을 경우에는 나머지가 0부터 5 사이다. 그래서 한 칸씩 시프트 하자.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숫자로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스케일링을 한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열거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열거형. 열거형은 유저 디파인드 타입입니다. 클래스의 타입 마냥 아까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죠. 이전 그레이드북에서는 그레이드북이라는 유저 디파인드 타입을 클래스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열거형입니다. 자, month라는 게 있어요. month라는 새로운 타입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저 디파인드 타입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누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이런 타입들이 Jan, Feb, Ma, April 이거 마냥 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4개의 값만 받을 수 있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자, Jan 이것은 결국에 첫 번째 열거형이기 때문에 0, 숫자 0, 0, 1, 2, 3 이렇게 4개로 4개의 값만 받을 수 있는 타입이 months라는 타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0부터 뭐 자연히 숫자가 없으면은 숫자가 할당 연산자가 없으면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열거형 타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1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Jan을 1로 할당을 해놓게 되면은 자연히 뒤는 2, 3, 4가 됩니다. 열거형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열거형은 이 브레이스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값만 갖는다. 만약 여기에 months로 정의되어 있는 타입을 가지고 변수를 만들었을 때 뭐 March 또는 숫자 6, 7, 8 이런 게 들어가면 오류가 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enumeration이라는 user defined type 이것은 반드시 브레이스 안에 있는 요 값만 갖는다. 이 값은 0부터 시작하는 값이다. 여기서 나오는 건 주사위 놀이입니다. 주사위 게임. 자, 처음 들어가 보면은 status라는 user defined 타입을 enumeration 타입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state라는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요 놈은 항상 continue, one, lost 이 3개의 값 중에 하나만 할당이 됩니다. 다른 값은 할당이 안 돼요. 딱 이 3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값만 가질 수 있는 게 status라는 타입입니다. 그것은 enumer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든다. 클래스하고 비슷해요. 클래스의 키워드는 클래스, enumeration 키워드는 enum 그리고 그걸 갖고 새로운 타입 status 이렇게 만듭니다. 자, my point 그 status user defined type 요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타입은 status 변수는 game status 자, 이 game status라는 변수에는 반드시 continue, one, lost 글씨라든지 아니면 0, 1, 2 이 3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도 오케이. continue, one, lost라는 글씨도 오케이. 자, 이 게임 스테이터스는 이 3개 중에 하나만 할당이 됩니다. 자, seed를 뽑네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seed를 뽑아냅니다. 그 뽑아낸 번호표는 컴파일러가 손에 쥐고 있겠죠. 자, 그 다음 27번째 줄로 제요건이 옵니다. 자, 여기서 roll dice라고 있네요. 이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럼 제어권이 어디로 갈까요? roll dice로 가겠죠. roll dice. 여기 있네요. 제어권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주사위 2개를 돌립니다. 첫 번째 랜덤 함수를 돌려서 1부터 6까지 사이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 돌려서 1번부터 6까지 숫자. 나온 숫자를 합합니다. 합해요. 합해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sum을 리턴을 합니다. sum을 리턴을. 숫자의 합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주사위 2개를 던져서 그 나온 숫자의 합을 리턴을 합니다. 자, 리턴을 했어요. 그러면 sum of dice는 주사위 돌려서 나온 숫자의 합이 저장이 되겠죠. 자,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그 숫자가 7 또는 11이라면은 게임 스테이터스, 게임 스테이터스는 여기에서 정의된 변수죠. 이 변수는 user defined type, 스테이터스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었다. 이 스테이터스라는 데이터 타입은 찾아보니까 열거형으로 만들었다. 열거형이라는 의미는 게임 스테이터스 요 안에는 continue, one, lost만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숫자 0, 1, 2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으로 할당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되겠죠. 만약에 두 개의 숫자의 합이 숫자 2, 3, 12일 경우에는 lost로
게임 스테이터스가 할당이 된다. 만약에 7, 11, 2, 3, 12 이것도 아닌 제3의 숫자 8 또는 9 그 다음에 4 이런 숫자가 나오면 게임 스테이터스는 continue라는 값으로 할당이 됩니다. 할당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continue라고 할당이 됐을 경우에는 sum of dice 조금 전에 주사위 두 개를 돌려서 나온 숫자의 합 이것을 my point로 잠시 보관을 해놓습니다. my point에 잠시 보관을 해놔요. 그리고 스위치문을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게임 스테이터스가 continue라고 한다면 즉 이쪽에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사위를 한 번 더 돌려라. 한 번 더 돌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숫자 sum of dice 이 숫자와 이전에 던졌던 주사위 숫자의 합 my point 이것이 같게 되면은 게임 스테이터스는 1로 할당이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던진 숫자의 합이 7이 나왔다. 두 번째로 던진 숫자의 합이 7이 나왔다. 그럼 로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스테이트가 1이면은 당신은 이겼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로스트가 되겠죠. 로스트. 컨티뉴는 없습니다. 왜? 이 파일문 안에서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파일문 컨티뉴라고 정의되어 있던 게임 스테이터스는 이 파일문 안에서 어쨌든 1과 로스트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돼서 나온다. 만약에 두 번째 던진 숫자의 합이 이전에 던진 숫자의 합과 같지 않은 경우 그리고 7도 아닌 경우 그러면 계속 컨티뉴라가 설정된 값이 컨티뉴로 설정된 값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돌리고 그래서 숫자도 이전에 던진 거 같지 않고 그리고 7도 아니고 그러면 또 변화가 없으니까 컨티뉴라고 설정된 게임 스테이트가 변함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돌아오고 어쨌든 컨티뉴라고 된 이후에 1이나 로스트가 아니면은 이 파일문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1과 로스트로 구분돼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예제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스위치문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누모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스테이터스라는 유저 디파인 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시드를 뽑아내는 것 그리고 다이스를 돌리는 것 호출하는 것 서브 펑션으로 호출하는 것 그리고 스위치문을 쓰는 것 그리고 게임 스테이터스 즉 이누모레이션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예제에서 배우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예제입니다. 아마 문제로 내서도 시험 문제로 내도 충분히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예제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얘기가 또 있네요. 자, 유저 디파인드 타입으로 설정된 놈들은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해라. 자, 여기서 유저 디파인드 타입이 어디 있을까요? 이누모이라는 키워드를 써갖고 스테이터스라는 유저 디파인드 타입을 만들었어요. 자, 대문자죠. 그리고 예전에 그레이드북이 있었죠. 그레이드북 어디 있었나요? 그레이드북 안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그레이드북도 유저 디파인드 타입입니다. 따라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자, 이런 것들도 약속이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이니까 지켜주는 게 좋겠죠. 자, 유저 디파인드 타입은 가능하면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써라. 그리고 소문자로 썼을 경우에는 보통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이름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그리고 이누머레이션에 있는 값들은 대문자로 쓰는 게 좋다. 대문자로 쓰면 좋다. 여기 있죠. continue, 1, lost. 대문자로 쓰는 것이 좋다. 자, 여기 있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누머레이션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설정했어. 1. 그러면 아주라는 변수에는 continue, 1, lost.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원으로 들어가 있네요. 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이 아니라 숫자 2를 써도 오케이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여기에는 상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들은 다 상수예요. 상수 0, 1, 2 상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누머레이션을 이용해서 유저 디파인드 타입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상수다. 변수가 아닙니다. continue, 1, lost가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0, 1, 2라고 설정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오케이. 상수니까, 숫자는 상수니까. 그러나 이거보다는 lost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있는 그대로.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 마냥 아주 이거는 되겠네요. 왜냐면 아주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자, 끊어보고 한번 볼까요? 출력이 됩니다. 숫자 2. 자, 상수를 변수로 받는 것 가능. 상수를 변수로 받는 건 가능. 그러나 그 반대는 안 된다. 자, 임의 숫자 A가 만약에 숫자 10이었어요. 3이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A로. 그러면 아주가 뭐가 출력이 될까요?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가 나와요. 왜? 변수를 상수로 할당하라고 하니까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변수를 R 밸류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만약 2, 내가 원하는 건 2, 로스트가 출력되게끔 하려고 2로 바꿔놨다. 그래도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왜? 인티저를 상수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enum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유저 디파인드 타입 스테이터스를 만들었다. 스테이터스는 유저 디파인드 타입이다. 따라서 유저 디파인드 타입이라서 첫 번째를 대문자로 썼다. 그러나 이 타입으로 만든 변수, 즉 아주라는 변수는 반드시 continue, 1, lost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 즉 continue 이렇게 써야 된다. 또는 숫자로 상수인 숫자로 1 이렇게 써도 오케이. 그러나 변수를 R 밸류로 쓸 수가 없다. 변수를 R 밸류로 쓸 수 없다. 나오죠. 메시지가 나오죠. 변수를 R 밸류로 쓸 수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누머레이션을 이렇게 쓰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즉 이거 대신 상수 continue 상수 이것을 0 또 1 lost 이거 대신 이걸 써도 된다. 그러나 이누머레이션을 썼을 경우에는 좀 더 코드량도 줄어들고 좀 더 가독성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누머레이션 안 쓰고 상수로 1을 설정하고 상수로 로스트를 설정하고 로스트의 값은 2 이렇게 설정하는 것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거보다는 한 줄로 표현하는 이누머레이션 타입으로 설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책에서는 이게 더 보기 좋다 라고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네요. 메인터넌스 하기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수로 쓸 것이냐 상수 즉 이것처럼 상수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 쓰지 말고 이렇게 이누머레이션을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 마냥 변수로 R 밸류를 설정하면 안 된다. 변수를 반드시 R 밸류는 상수가 돼야 된다. 숫자든 또는 상수든.
자, 저장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